안녕하세요. 하마터면 큰아들 인생을 통째로 망칠 뻔했던 6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나이 60이 훌쩍 넘어서야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아서 쓰면서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서 사연 신청해봅니다. 저는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논 몇 가지가 전부였던 집안에서 사남매 중 둘째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무작정 짐을 싸들고 광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쥔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처음엔 식당 서빙을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생활이었는데 발이 퉁퉁 붓도록 서 있어도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다 봉제 공장으로 옮겨서 미싱 일도 배우고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게 됐어요. 지금의 남편을 거기에서 만났죠. 남편은 그 가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배달기사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순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나 말수가 없던지 처음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가면서 꼭 한마디씩은 하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게 고백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 잘하는 사람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용기를 짜내서 한 말이었더라고요. 그 과묵한 사람이 저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꺼내는 데만 2달이 걸렸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살림을 시작했어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됐으니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배달 일을 했고 저는 반찬 가게를 그만두고 인근 공장 식당에서 조리보조로 일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전세 한 칸을 얻어서 살림을 꾸렸는데 그 좁은 단칸방이 그때는 왜 그렇게 좁던지 모릅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생겼어요. 저희는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2살 터울이었는데 위아래로 성격이 어찌나 다른지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남편은 작은 운수회사에 취직해서 버스기사로 자리를 잡았고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은퇴하고 저도 은퇴해서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 저희 둘이 조용히 살고 있답니다. 딸도 없고 아들 둘뿐인데 큰아들은 서울에 작은아들은 저희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평범하고 조용한 노후 같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큰아들 재혁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진 구석이 있었어요. 공부도 늘 상위권이었고 무슨 일이든 앞장서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초등학교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는데 혹여나 반장 선거에서 떨어지는 날이면 분해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으니까요. 중학교를 올라가서도 그 기세가 꺾이질 않아서 공부 욕심이 남달라 매일같이 새 문제집을 사달라거나 학원을 하나 더 보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한 번은 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경시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2등을 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문을 두드리니까 한참 만에 문을 열면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다음엔 꼭 1등 할 거야. 두고 봐.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어요.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더니 제법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건설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여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요. 반면 둘째 성혁이는 어릴 때부터 조용했습니다. 경쟁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였죠. 공부보다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레고며 나무 조각 같은 걸 끼고 살았는데 성적은 늘 중간 아래였고 학교 생활도 조용히 자기 자리만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하면 걷다시피 들어오는 아이였어요. 남편이 그런 성혁이를 보며 답답하다고 가끔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재혁이가 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아빠, 성혁이는 원래 그런 애야.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커. 형이 그렇게 옆에서 지켜봐주고 이끌어준 덕인지 성혁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만의 길을 찾더라고요. 손재주가 있다는 걸 살려서 인테리어 시공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기술을 익혀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정반대인 두 형제이지만 형은 겁 많은 동생을 끔찍이 아꼈고 동생은 잘난 형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런 두 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가난하게 살았어도 아이들만큼은 잘 키웠다 싶었거든요. 큰아들 재혁이가 32살이 되던 해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은주라고 어찌나 애교가 많고 싹싹한지 처음 인사하러 온 날부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질 않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앞치마부터 찾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가일 깎을게요. 저 손재주 있어서 잘 깎거든요. 어머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아이고, 됐어. 손님이 무슨 과일을 깎아. 그냥 앉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잠깐이면 돼요. 그러더니 정말 사과를 꽃 모양으로 예쁘게 깎아내놓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설거지까지 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끝내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야 예쁘게 웃으면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혹시 더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보면 볼수록 밝고 생기가 넘쳐서 제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남편도 그런 운주가 기특하고 예쁘다며 무척 좋아했어요. 우리가 아들 복만 있는 줄 알았더니 며느리 복도 있는가 싶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은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주말이면 꼭 저희 집에 들러 밥도 같이 하고 심심한 제 말동무가 되어주었으니까요. 가끔은 직접 담근 김치며 밑반찬을 한가득 싸들고 오기도 했어요. 어머님, 제가 담근 깍두기인데 맛 좀 봐주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좀 짜게 했어요. 이렇게나 맛있어? 어쩜 이렇게 잘 담갔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 좋은걸요? 그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은주가 고마워서 만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가끔은 지갑을 열어 용돈도 쥐어줬어요. 이거 얼마 안 된다. 재혁이한테 말하지 말고 너 필요한데 혼자 써. 어머님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할 것도 없어. 네가 항상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 정도야. 같은 걸 해줘도 이렇게 기분 좋게 받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은주를 점점 더 친딸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60살이 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리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동네 어르신들이 낮에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오는 주간보호센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거기까지 다녀야 하나 싶어서 좀 망설였어요. 왠지 많이 늙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체조며 공예며 프로그램도 알차고 점심도 잘 나오고요. 무엇보다 같이 웃고 떠들 사람들이 있으니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재혁이 아빠는 아직 건강하다며 안 가겠다고 해서 저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센터의 원장이 새로 부임한 게 제가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30대여섯쯤 됐을까. 젊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는데 어르신들한테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고 불편한 거 없냐고 꼼꼼하게 챙기더라고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원장님이 어쩜 이렇게 젊은데 어르신들 모시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복도 많이 받으실 거야. 맞아. 우리 센터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저도 그 원장이 참 성실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은주한테도 그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어머님, 원장님 칭찬을 엄청 하시네요. 다행이다. 어머님이 좋은 분들 사이에서 다니셔야 저도 마음이 놓이죠. 그렇게 은주는 제가 센터 얘기를 꺼낼 때마다 관심을 갖고 들어줬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은주가 센터에 직접 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는데 현관 앞에 은주가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드실 것 좀 가져왔어요. 어머, 이걸 일부러 사들고 왔어? 고생했네. 어머님 얼굴 보고 싶었어요.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렇게 한 달에 2-3번씩은 꼭 센터에 들러 간식도 사다 주고 제 손을 꼭 잡고 한참 얘기를 나눠주더라고요. 센터 직원들도 그런 은주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정말 잘 두셨네요. 시어머니 보러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이 요즘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복이 있구나 싶었고 저도 모르게 더 자주 은주 손에 용돈을 쥐어주게 되었어요. 얼마 안 된다. 오는 길에 밥이라도 사 먹어. 어머님 진짜요? 감사해요. 어머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은주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재혁이한테도 전화해서 자랑을 했을 정도예요. 재혁아, 오늘 은주가 센터에 왔다 갔다. 참 기특한 애야. 네가 복 받은 거지. 그렇죠, 엄마. 은주가 심성이 참 고와요. 둘째 성혁이가 결혼한 건 형보다 2년 뒤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정아는 큰 며느리 은주랑 성격이 완전 딴판이었어요. 어찌나 직설적인지 처음 인사하러 온 날 밥상 앞에서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고수 못 먹거든요. 빼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한테 대뜸 반찬 타령이라니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돌려 말하면 좋으련만 정아는 그냥 생각한 걸 바로 입 밖으로 내뱉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성격이 솔직한 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영 버릇없어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 은주가 항상 먼저 챙기고 살뜰히 구는 걸 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아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인 날이면 그 차이가 더 도드라졌습니다. 은주는 제 옆에 착 달라붙어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는데 정아는 저만치 떨어져 앉아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거슬리던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려지곤 했어요. 한 번은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날이었는데 정아가 한참 늦게 도착해서 주방 근처에도 얼씬을 안 하더라고요. 은주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갈비찜에 잡채까지 정성껏 차리는 동안 정아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이 다 차려지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은주가 정아를 상냥하게 불렀어요. 동서, 어서 와서 먹어. 갈비찜 맛있게 됐다. 근데 정아가 표정이 영 안 좋더니 식탁 근처에도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한마디 했죠. 차린 사람 성의가 있지. 와서 좀 앉아봐라. 어머님은 맨날 형님 편만 드세요?
저 돼지고기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야 정말로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생떼를 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정화만 나무랐었죠. 그러고 나서 은주를 따로 불러 물었어요. 예, 정화가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그러자 은주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제 귀에 조그맣게 속삭이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닌데 동서가 시댁에 오는 걸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도련님한테 꼭 가야 하냐고 계속 짜증을 냈다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상심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동서한테 좀 더 신경 써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가 더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은주는 저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는데 정화는 시댁 오는 것조차 불편해한다니 저는 그때 은주의 말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은주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성혁이 부부가 저희 집에 왔다가 돌아가고 나서 은주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동서가 어머님 안 보이는 데서 한숨을 또 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댁 오는 게 시간 낭비 같다고 했대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시간 낭비라니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저는 정화를 더욱 냉정하게 대하게 됐습니다. 은주한테는 용돈도 더 자주 챙겨주고 센터에서 좋은 거 얻어오면 은주 목도 따로 챙겨두었는데 정아한테는 챙겨줄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은주의 말만 믿고 제가 판단한 거였는데 그때는 정아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성혁이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정아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주 형수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는데 정아한테는 좀 달리 대하시는 것 같다고. 뭐가 달라? 똑같이 대하지. 정아가 시댁 오기 싫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챙겨달라는 건 또 뭐야? 성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추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성혁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고요. 그러다 그 일이 생긴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바람도 선선해서 오전 체조 프로그램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에 뒤뜰로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센터 뒤뜰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날 좋은 날이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햇볕을 쬐며 쉬곤 했거든요. 무릎이 안 좋은 제가 천천히 걷기 딱 좋은 코스였어요. 바단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저 뒤쪽 담장 가까이 있는 벤치 쪽에서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라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담장 옆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 때문에 처음엔 잘 안 보였어요. 조금 더 걸어가서 봤더니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 팔에 기대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탁 막혔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은주였어요. 오늘 서울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그것도 왜 낯선 남자 팔에 기대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일단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더 자세히 봤어요. 남자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나무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센터 원장이었죠. 제가 그렇게 칭찬하고 다니던 젊고 성실하다고 어르신들한테 추켜 세우던 그 원장이었어요. 은주가 센터에 올 때마다 웃으며 맞아주던 그 사람이요. 둘은 제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은주가 뭔가 말하자 원장이 웃으며 은주 손을 꼭 잡더라고요.
마치 연인 같은 두 사람의 모습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어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잡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죠. 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를 보러 온 게 아니었구나.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였구나. 내가 좋아서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전에 그냥 허탈하고 서러웠어요. 센터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재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오늘 은주 어디 간다고 했어? 오늘 회사 일 있다고 나갔는데요.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물어봤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서 여기 있었구나.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였을까? 센터에 올 때마다 저한테 웃으며 손잡아주고 간식 사다 주고 어머님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게 다 이 사람 만나러 오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였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재혁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낮에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재혁아,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재혁이가 소파에 앉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찍어준 사진과 동영상을 내밀었습니다. 재혁이가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더라고요. 한참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 한번 보고 핸드폰 한번 보고 그러기를 반복하더니 목소리가 흔들리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사람 센터 원장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은주가 여태 센터에 자주 간 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재혁이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은주 오면 제가 얘기할게요. 엄마는 그냥 있어요. 그날 밤 늦게 은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어머님 오늘 피곤하셨죠?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어찌나 뻔뻔하게 들리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오늘 어디 있었어? 회사에 있었죠. 왜요? 회사에? 응,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재혁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핸드폰을 꺼내 은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은주가 화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한 박자 늦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 이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센터에 잠깐 들렀다가 원장이랑 손잡고 앉아 있었어? 그게 그냥 인사하다 보니까 재혁이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은주야, 지금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은주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손을 덜덜 떨면서요. 여보,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딱 한 번만. 재혁이가 차갑게 은주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은주가 대답을 못하자 재혁이가 다시 물었어요. 언제부터냐고. 한참 만에 은주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 1년쯤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혁이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굵직하게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었거든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냐고. 센터에 올 때마다 용돈 챙겨주시고 밥 해주시고 친딸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그 센터에 원장 만나러 다니면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봤어?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손을 잡을 수 있었냐고. 은주가 매달리면서 울부짖었지만 재혁이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그날 밤 은주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재혁이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죠. 다음날 재혁이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어요. 은주가 그렇게 자주 드날들던 그 센터에는 이 일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은 결국 센터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르신들 믿음을 그렇게 저버린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 후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재혁이가 한동안 많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휴직하고 방에 틀어박혀 술병을 끼고 살고 잠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벽을 치며 울었어요. 평소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 아들 곁에서 저도 남편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뭐라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막상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제가 그동안 구박만 했던 작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느 주말 성혁이가 형을 불러다 둘이서 조용히 술을 한잔 했나 봐요. 나중에 재혁이한테 들으니 성혁이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형, 나 형한테 할 말 있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형이 이러면 지켜보는 가족들은 피눈물 나. 그리고 형 아이는? 우리 조카는 아빠가 술 먹고 우는 것만 보고 자라게 할 거야? 그 인간들 때문에 형 인생까지 망치지 말란 말이야. 형은 잘못한 거 없잖아. 조용하고 차분한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재혁이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천천히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후 저는 조용히 작은 며느리 정아를 찾아갔습니다. 정아는 제가 집까지 찾아오니 놀란 눈치였어요. 안으로 들이긴 했는데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없게 굴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 나이가 들어서 보는 눈이 없는 건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니? 정아가 잠깐 당황한 눈치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잘한 건 없죠.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하고 직설적이다 보니 어머님이 보시기엔 많이 버릇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배운 게 많아요.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요. 그러더니 잠깐 눈물을 글썽이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많이 서운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눈에는 항상 형님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이 가정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다. 네가 제일 낫다. 겉만 번지르르 한 것보다 너처럼 솔직하고 뒤끝없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나아. 내가 진짜 못났지. 이 못난 시어머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날 둘이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요. 그 뒤로 저희 집 풍경이 또 한 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애교 섞인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조카 데리고 들러서 같이 밥 먹고 제가 센터 가는 날이면 가끔 데려다 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가드릴까요? 제가 마침 그쪽 방향이라서요. 그 투박한 말투가 이제는 오히려 정겹습니다. 꾸밈이 없으니까요. 남편도 그동안 집안일을 너무 저한테만 맡겨놓은 것 같다며 반성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재혁이 일도 며느리 일도 당신한테만 너무 떠넘겼지? 미안해. 앞으로는 나도 좀 더 신경 쓸게. 아이고, 이 양반이 웬일이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혁이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아직은 많이 조심스럽고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카를 볼 때마다 웃는 얼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놓였죠. 옛말에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예쁜 말, 환한 웃음, 살뜰한 손길.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어요. 반대로 말투가 거칠고 애교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줄 알았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늘 입에 발린 소리로 환심을 사는 사람보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진짜 보석이라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배웠으니까요. 사연을 쓰면서 저는 또 한 번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도 했고요. 앞으로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를 보며 살아야겠다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투가 좀 거칠다는 이유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깊이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부족한 게 많고 부끄러운 제 사연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시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오늘 사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다음 사연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